자,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은 이제 274번 조직의 변수 요 부분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합니다. 네, 조직의 변수. 조직의 변수다 그랬을 때는 조직의 변수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봤죠. 그죠? 네, 조직의 변수 두 가지 큰 틀에서 나눠서 봤었는데, 이 조직의 변수다라고 하면 조직의 변수는 기본 변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상황 변수가 있었어요. 그죠? 기본 변수하고 그 다음에 상황 변수가 있습니다. 상황 변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각각 뭐가 있었냐면 기본 변수에서는 복잡성, 공식성, 직관성이라고 하는 거 이 세 가지를 꼽았고, 상황 변수다 그랬을 때도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조직의 규모죠. 조직의 규모.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환경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가 바로 이제 기술이었습니다. 기술. 맞죠? 예, 이렇게 나눠가지고 연결을 좀 시켰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직 규모와 관련해서는 조직 규모가 크면 기본 변수가 어떻게 되는지, 또 조직 규모가 작으면 기본 변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봤어요. 근데 이 조직 규모가 크면 복잡성이나 공식성은 높아지는데 직권성이 낮아졌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좀 유념해서 보셔야 돼요. 근데 나머지들은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 환경하고 기술은 여기에 딱 좀 매칭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정태적일 때는 복잡성, 공식성, 직관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환경이 동태적일 때에는 반대로 복잡성, 공식성, 직관성이 낮다. 그렇게 했죠, 그죠? 예, 낮아집니다. 유기적인 구조로 가는 거예요. 환경이 동태적일 때에는. 그잖아요. 그게 딱, 일관성 있게 이렇게 움직여지고요. 기술 같은 경우는 뭐 가지고 봤냐면은, 기술 같은 경우는 페로우 있죠, 페로우. 페로우가, 뭘 했었습니까? 이 분석 가능성하고 과제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특히 분석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 있죠. 분석 가능성이 높으냐, 낮으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갈라지는데, 분석 가능성이 낮다 그럴 때는 이게 이제 유기적인 구조가 되는 거고, 분석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게 기계적 구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기본 변수에 대해서도 이제 복잡성, 공식성, 직관성 같은 경우가 분석 가능성이 높으면은 올라가고, 그죠? 예, 그리고 분석 가능성이 낮아지면은 얘네들도 낮아지고 하는 그 패턴이 있었습니다. 패턴. 그거를 눈여겨 봐두시면 돼요.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죠. 조직 구조의 기본 변수와 상황 변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습니다. 조직 규모가 확대되면 복잡성과 공식성, 직권화가 모두 강화된다 그랬으니까 요게 이제 틀린 얘기로 딱 보여지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직권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직권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한 사람이 모든 거를 다 맡아서 이렇게 하는 게 조직 규모가 커지면은 그만큼 더 곤란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일상적 기술의 경우에 공식화와 직권화는 강화되는데 복잡성은 완화된다 그랬습니다. 일상적 기술이다 그랬을 때는 얘는 과제 다양성도 낮고 그 다음에 분석 가능성은 되게 높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컨베이어 벨트에 앉히는 기술이 다 요 일상적 기술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그렇게 놨을 때 얘는 이제 복잡성, 직권성하고 그 다음에 공식성 같은 거에 대한 얘기인데, 공식화와 직권화는 어때요? 네, 공식화와 직권화는 강화된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공식화, 직권화는 강화되는데 복잡성은 좀 완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 있네요. 일상 기술인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이렇게 이제 분석 가능성이 높으면 복잡성, 공식성, 직권성이 다 올라가게 마련인데, 그죠? 근데 일상 기술에서는 하나 좀 포인트를 두는 게, 일상 기술, 우리가 분석 가능성이 높은 거에 공학 기술도 있고 일상 기술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일상 기술 같은 경우에는 복잡할 일이 별로 없다.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복잡성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복잡성은 그 단계가 굉장히 이게 세밀하게 나눠지거나 뭐 해야지 이제 복잡성이 오는 건데, 그렇죠. 근데 너무 단순한 기술이다 그럴 때는 요게 이제 또
다소간에 여기 또 완화되는 측면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태적 환경이 놓이게 된 복잡성, 공식화, 직권화가 모두 완화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목이고, 톰슨도 있죠. 페로우 말고 톰슨이라는 학자도 있어요. 여기에. 그죠? 톰슨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톰슨 같은 경우는 이게 중개 기술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는데, 톰슨은 세 가지 기술을 얘기했었습니다. 이 기술과 관련해서 보시자면, 기술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톰슨하고 페로우가 있었죠. 그죠? 톰슨과 그 다음에 페로우가 있었다. 페로우가 있는데, 톰슨 같은 경우에 기술의 유형을 또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맞죠? 길게 연결된 기술. 그 다음에 이제 중개 기술. 여기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들이 다 같이 모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 종합병원 같은 것처럼 집약형으로 기술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 있다. 집약형 기술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죠? 이 세 가지 정도를 얘기했고, 페로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분석 가능성이 낮다, 높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과제 다양성이 이제 낮으냐, 높으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나눴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2x2로 나눴는데, 여기가 이제 뭐였어요? 여기가 장인 기술, 여기가 이제 루틴한 기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일상 기술이 여기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비일상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뭐가 돼요? 분석 가능성이 높고 과제 다양성도 높다.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공학 기술, 엔지니어링 기술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나눠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해 보는 거였죠. 예. 그 중에서 톰슨의 이제 기술 유형 중 중개 기술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양쪽에서 자기들끼리 직접 만나기 어려운 그러나 거래하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을 다 가운데서 브릿지해 주는 거죠. 그런 기술입니다. 우리가 중개 기술 그러면 은행 같은 데가 중개 기술이에요. 은행 같은 데가 돈을 빌리는 사람과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중간에서 매개해 주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데 공인중개사 이런 데 말 그대로 거긴 중개사라는 이름도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게 다 이제 중개 기술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조직의 구조로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조직의 구조가 나와 있는데, 조직 구조는 이제 기계적 구조냐 유기적 구조냐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그죠? 기계적 구조다 그랬을 때는 관료제적인 조직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탈관료제적인 조직이 있죠? 예, 탈관료제적인 조직은 유기적 조직이다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뭐 크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죠? 관료제, 탈관료제랑 연결해서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상식적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봤을 때 이제 여기에, 데프트 얘기 나오는 건 좀 우리가 좀 주목해서 이제 봐야 됩니다. 그죠? 조직의 구조가 유기적이냐, 기계적이냐, 이걸 나눠보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기사, 매수내 이렇게 있는 거죠. 기사, 매수내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기계적 구조입니다. 기계적 구조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유기적 구조가 나타난다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상 이렇게 나눠도 돼요. 이렇게 나눠도 돼요. 그러니까 기능 구조 정도가 기계적 구조고, 사업 구조부터는 저거는 유기적 구조의 형식을 좀 취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야 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저런 정도로 구분을 해서 기계적이냐 유기적이냐를 보시는데, 자, 이제 여기에 각각의 이제 특징들 같은 거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조직 구조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 자, 기억, 수평적 조정의 필요성이 낮을 때 효과적인 조직 구조로서 규모의 경제를 제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기능 구조죠. 기능 구조 같은 경우에는요, 기능별로, 즉 뭐 우리 그런 얘기 했었어요. 이제 뭐라 그럴까? 인사부, 회계부, 뭐 이런 식으로 나눴을 때, 제조부, 뭐 또 뭐 영업부, 뭐 이런 식으로 나눴을 때, 그죠? 예. 나눴을 때 얘네들끼리 각각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성화의 원리에 따라서 얘네들이 기능별로 다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기능별로 봤을 때는 집약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별로는 흐트러져 있지 않고 한 군데 모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 같은 게 실현될 수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의견 조율하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유리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가 있어요? 문제점은.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평적 조정이 안 돼요. 자기네들끼리 이제 하부 조직끼리 하위 조직 간에 갈등이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요. 비협조적인 태도 같은 게 나타나게 마련이에요. 관료제가 보통 기능 구조니까 기능 구조에서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이 있는 거지, 니네 입장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루틴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영업부에서 이런 컴플레인이 있으니까 요것 좀 개선해 주세요. 그러면요, 그걸 반영하는 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는 거예요. 바로바로 반영이 안 돼. 왜냐면 자기네들 루틴이 있으니까 그걸 깨트리고 다른 차원으로 일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반영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이 조직 전체에도 좋은 영향보다 나쁜 영향이 오는 거잖아요. 그건 단점이에요. 굉장히 단점이에요. 그런데 구조를 잘 짜놓으면은 체계적으로 착착착 돌아가게 돼 있지.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규모의 경제. 이게 그 기능별로는 한꺼번에 다 모아놨으니까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이 수평적인 조정 같은 게 좀 안 되고, 이래서 이제 만약에 고객의 요구가 좀 달라졌을 때 고객의 요구라는 것도 변신하는 거 아니에요? 변심. 그렇지 않나요? 고객이라고 하는 것도 고객은 항상 요구사항이 더 발전합니다. 뭐 맞춰주면은 거기서 멈추는 게 발전도 하고, 그 다음에 유행이 또 이제 돌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변해요. 변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럴 때 요구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요구사항을 바로바로 반영해야지. 안 그러면은 또 이제 밀려나는 거예요, 조직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안 되겠다 싶어서 특히 지금과 같은 정보사회로 넘어오면서는 고객의 요구가 정말 빠르게 변하니까 다양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업구조 같은 걸 고민했던 거죠. 사업구조다 그러면 저거는요, 생산물별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냥 다시 이걸 생산물별로 묶어주면, 그러면 그 생산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에서는 굉장히 협력적이에요. 각 기능들이 분리돼 있어도 여기가 이제 통합적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러지만은 갈등은 어디서 생기냐면 생산물이 다른 조직끼리는 갈등이 생겨.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쟁하는 거죠. 하나의 기업인데 그 기업에서 생산물 A를 맡고 있는 팀하고 생산물 B를 맡고 있는 팀하고의 갈등은 생겨요. 그런데 그 안에서 기능별로 갈등할 일은 이제 사라집니다. 수평적 조정이 아주 잘 되죠. 그렇죠? 그런데 또 이제 단점은 뭐가 되겠어요? 그 기능들을 쪼개놓은 거잖아요. 생산물별로. 그러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 반영은 잘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회계 전문가를요, 생산물별로 이쪽에다가도 또 두고 이쪽에다가도 두고 이렇게 분산해 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역량이 좀 이제 쪼개지는 경향이 있고 인력도 많이 고용해야 되고 이런 단점이 있겠죠. 그죠? 그 둘을 거기 핵심이니까 그렇게 나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니은으로 그냥 넘어가 볼게요. 이제 둘은 비교를 해봤고요. 그리고 요것도 매트릭스 구조 이 둘을 합친 거니까 뭐 설명 더 크게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요건데요, 수평 구조. 요게 이제 팀제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수평 구조 같은 게. 그래서 요거는 자기 완결적 기능을 단위로 기능 간 조정이 용이하여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신축적이다. 자기 완결적 기능이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죠? 자기 완결적 기능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 구조에 좀 가까울 수 있겠죠. 그죠? 자기 완결적 기능이니까 하나의 생산물별로 해가지고 요게 이제 일단은 이게 생산물별로 이렇게 쪼개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죠. 그죠? 네, 그렇게 보여지고, 조직 구성은 핵심 업무 과정 중심으로 조직화했다. 이게 수평 구조. 제가 요거를 미리 말했네요. 디귿이 이제 이게 수평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가지고 조직 구성원을 핵심 업무 과정 중심으로, 그죠? 핵심 업무, 잘게 쪼개진 핵심 업무 중심으로, 야, 니들이 이 과업을 해결해봐. 이런 식으로 팀을 짜주는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직 자체 기능은 핵심 역량 위주로 하고, 여타 기능 외부 계약 관계, 아웃소싱 주는 거죠. 그래서 요 아웃소싱 주는 게 나오면 요거는 이제 뭐가 돼요? 그거는 네트워크 구조가 된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구조. 됐죠? 그렇게 해가지고요. 정리를 해보시면은 맞는 것은 4번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 기능이 뭐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핵심 기능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핵심 기능이 뭐예요? 기획하는 거예요. 기획. 머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획. 그죠?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조정하는 거예요. 아웃소싱 맡겼기 때문에 따로 노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정합니다. 네트워크 조직의 장점은 그래서 내부의 인력이 굉장히 심플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의 요구가 바뀔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아웃소싱 계약 맺은 데들을 교체하면 그만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변화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가 매우 용이하다. 그리고 그렇게 네트워크를 맺는 것에 요즘에는 정보통신기술 발달했기 때문에 꼭 국내에 근접해 있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근접해 있는 업체들하고의 연계성만 가질 필요는 없어요. 또 그죠? 네, 그럴 필요는 없고 이걸 전 세계적으로 이제 통합 관리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변화의 느낌을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변화의 모습을 바로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에 그 앙드레 김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잖아요. 내가 기본 이론 할 때 얘기해줬나? 이번에 안 했지 않았나? 앙드레 김이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신 지 꽤 됐습니다. 이제 근데 우리나라 그 패션 업계에서 보면 조상격. 그죠? 예, 패션의 개념을 도입한 조상님 격 되는 분인데, 여러분들 알고는 있잖아요. 그 누군지. 근데 그분이 옛날에 이제, 아날로그적인 시대 때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세계 패션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각 나라들의 메인 TV 방송 있죠. 이런 것들을 자기 집무실에 이렇게 쭉, 계속 틀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프로그램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 입고 다니는 옷만 이렇게 한 번씩 쓱 보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앞서 나가려고 노력했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 같은 문외한이 보면 맨날 하얀색 옷만 만든 걸로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세계적인 추세를 그렇게 따라가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세계적인 또 디자이너로 또 설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네트워크 조직이 그런 게 반영될 수 있는 조직이라니까요. 이 네트워크 조직은 외부에 아웃소싱을 하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렇게 커버 디자인 책을 만들어도 커버 디자인 하고 싶은데 이걸 유럽풍에 뭘 따오고 싶다 그러면 뭐 프랑스에 있는 업체한테 맡겨도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장점이라 보는 거예요. 네트워크 조직을. 대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왜 그런 얘기도 했었죠. 왜 삼협 조직 같은 거 얘기할 때에도 앞으로는 인력 구조를 기업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정규 직원은 굉장히 극소수만 두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탄력적으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불가피해요. 근데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하면 경제가 안정적으로 안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이거 정규직을 늘려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엇박자입니다, 사실은. 엇박자여서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정규 직원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키오스크 같은 기술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기계화하고 오히려 더 사람을 써야 될 일 분야를 줄이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과정에서 어찌됐거나 뭐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튼 요거를 좀 심플하게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이제 가장 적합한 게 네트워크 조직인 거죠. 그 내부의 핵심 인력만 딱 두고 나머지 다 아웃소싱 하기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진다? 뭐 그럴 때도 구조조정 같은 거 하기가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근데 직접 고용했던 사람을 자르거나 하려고 그러면 비용도 많이 초래되고, 그죠? 그런 얘기 들어봤죠? 왜? 은행에서 구조조정에 나서가지고 명예퇴직자를 모집했는데 명예퇴직하는 사람 몇 억씩 준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구조조정 같은 거 한번 들어갈 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고 비용도 많이 초래되고 막 이러는데 은행은 계속 구조조정 할 거예요. 요즘에 은행에 자기 발로 걸어가야 될 일이 뭐 몇 개나 있어요, 사실은. 다 온라인상에서 다 되는데 그 인력을 많이 둘 이유가 없거든요. 점점 구조조정 할 겁니다. 지점들도 점점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될 텐데, 아무튼 그럴 때 은행 같은 데는 정규직으로 다 뽑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거 구조조정할 때마다 비용이 엄청나게 초래가 돼요. 네트워크 조직으로 애시당초에 기획을 해놓으면은 그러면은 별로 그런 게 들어갈 게 없죠.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됐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다만 이제 문제는 충성도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정규직 직원을 두는 게 가장 좋은 점은 어떤 거냐면 이게 내 회사다. 나와 공동체로서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회사가 어려워. 그러면은 거기에 같이, 그죠? 같이 거기에, 희생할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이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네트워크 조직으로 가면은 그런 감정은 없죠. 없어요. 그리고 뭐, 각자가 그냥 이해관계, 계약관계로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굉장한 단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구조가 한동안 최근 내에 가장 많이 출제됐던 이제 그 조직의
유형이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 잘 비교해 놓으시면 될 겁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네, 관료제, 탈관료제로 갑니다. 막스 베버 얘기가 이제 284번에 잠깐만 질문이 있었구나. 281번이 질문이었으니까 그건 한번 다루고 넘어갈게요. 281번 사업구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고 갈까요? 이제 그러면 사업구조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거 그랬어요. 산출물에 기반한 사업부서 방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만들 때 흔히 이제 조직에서 본부 이런 표현을 쓰죠. 무슨 사업본부 들어보셨어요? 사업본부 무슨 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짜는 거예요. 이게 그게 사업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무슨 부, 과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게 기능구조야. 그런데 무슨 본부, 무슨 팀 이런 걸 짜는 거는 사업구조 하는 거예요. 그게 맞죠, 그죠? 오래됐죠. 이런 모델이 도입된 것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업 부서들은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각 기능의 조정은 부서 내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사업 부서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수평적인 조정이 용이해요, 굉장히. 그죠? 수평적인 조정이 용이하다. 그게 장점이에요. 기능 구조에서는 그게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선 됩니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에 따른 효율성 확보. 아까 말씀했던 부분인데 이거는 기능 구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서 규모의 경제는 그 기능별 규모의 경제를 말하는 겁니다. 기능별 규모의 경제. 자, 그리고 기능 구조보다 환경 변화에 신축적이고 대응적일 수 있다 그랬는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기능 구조보다는 이쪽으로 와 있잖아요. 이쪽으로 와 있고 얘가 유기적 구조에 해당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규모의 기능 구조보다 환경 변화에 신축적이고 대응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성과에 대한 책임성의 소재가 분명해져서 성과 관리에 유리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과 관리를 위한 게 이쪽 유기적 구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성과에 대한 책임성의 소재가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하더라도 거래적 리더십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쪼개놓고 분업화 해놓고 너는 이 일만 해.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의 성과 책임을 질 게 없어요. 여기는. 그런데 그냥 시키는 일, 그 물량만 채우면 돼. 각각 과정에서. 그런데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어때요? 너들한테 자율성을 줄 테니까 너들이 직접 해보고 너들이 성과의 책임을 져. 이런 게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알겠죠? 이제 그런 성격들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성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조금 더 분명해지고요. 이건 특히 사업 구조로 사업 부서별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물의 생산성이 좋아졌냐 나빠졌냐를 가지고 평가를 받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윤을 많이 남겼어 못 남겼어 이런 걸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갈등이 어떻게 생긴다 그랬어요. 갈등이 생기는 게 생산물별로 그 본부별로 이제 똘똘 뭉쳐 있어. 그래서 본부 간에는 갈등이 생겨. 서로 간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업 부서 간에는 갈등이 치열해져요. 야, 쟤네는 몇 % 신장했다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고 욕 먹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식의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니까 그끼리의 어떤 경쟁 이런 게 아주 치열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네, 그런 점들로 비교해 보시면 돼요. 284번 넘어가도 되겠죠, 이제? 자, 막스 베버가 제시한 관료제 조직의 특징입니다. 막스 베버가 관료제 이론을 체계화한 사람이에요. 관료제라는 조직 형태는 그 전부터 이제 나타난 거죠. 학자는 뭐 이런 형태로 갑시다라고 제시하는 때도 물론 있지만 현상을 분석하는 게 더 큰 역할이죠.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분석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제가 뭐 그런 거 고민을 했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개인주의 시대에 태어나서 개인주의화 된 그 교육을 받고 큰 지금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에 대한 어떤 관점도 없진 않겠지만 그것이 좀 뒤로 밀려 있고 그래서 이게 자기 중심성 사회가 된 거 아니야 라고 제가 생각하면서 그런 거를 용어 정리를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미 그 용어를 누군가 또 선포한 사람이 있어. 그 아프니까 청춘이다 쓴 분이 있잖아. 그분이 매년 그 소비자들 그 소비 트렌드 책을 내시는데 거기에서 지난해에 저는 이제 자기 중심성 사회 뭐 이런 식으로 떠올려 봤거든요. 제 딴에. 근데 이미 나중시대 이런 식으로 이름 붙였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소비 트렌드도 그런 거에 맞춰줘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시대 그런 이제 명망가가 얘기하면 용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용어가 되는 거야. 더 이상하지 않아? 나중시대?
아, 그래? 그게 아무튼 간에 더 짧게 이렇게 딱 핵심 포인트는 잘 짚어준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런 용어를 이제 쓰기 시작해요. 쓰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학자가 하는 일이거든요. 학자가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이름을 명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 그걸 존중해 주는 겁니다. 나는 좀 그거 다르게 표현하고 싶다는 사람이 물론 튀어나올 수도 있지만 대체로 그걸 존중하고 따라가 주는 거거든요. 학자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막스 베버도 이제 어떤 일을 한 사람이냐. 당시에 이제 산업화가 막 진행되면서 관료제 조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관료 조직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특히 유럽에서는요, 관료 조직이 기업에서 먼저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근대화가 오면서 왕이 왕권 강화를 할 때 관료제 조직을 강화시켜 왔거든. 근데 이거를 그 누구도 정리를 잘 못해줬던 거를 막스 베버가 정리를 해준 거고요. 그게 이제 사기업에도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공조직이나 사조직에 다 같이 나타난다, 보편성이 있다, 이런 걸 개념 규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각자가 운영하는 걸 보면 완벽하게 운영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어떻게 모델링 하는 게 좋은지를 제시하는 것까지를 해요. 그랬을 때에 이런 장점이 있다, 뭐 그런 걸 정리해 준 겁니다, 이 양반이. 그래서 이거를요, 미국의 다시 돌아가서 얘기해 보면 미국의 우리 행정학의 창시자 우드로 윌슨이 이거 부러워한 거잖아요. 미국은 정부 조직이 관료제화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경영 조직은 관료제화가 돼 있는데 정부 관료제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정부 조직이 굉장히 전근대적으로 사실은 아직 좀 체계화되지 못한 상태로 미국은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관료제 조직을 도입하는 게 좋아. 이거 유럽에 막스 베버 선생도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고 끌고 들어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뭐가 있었어요? 우드로 윌슨은 유럽의 학문을 경계하고 유럽 학문을 배제하고 독창적으로 행정학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거 X란 말이에요. 왜냐면 막스 베버의 이 이론 정리를 끌고 들어간 겁니다. 끌고 들어간 거예요. 미국 사회에는 놀라운 일인 것이고, 미국 사회는 놀라운 것이고, 유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원시적인 것들 이렇게 되는 거지, 당시에 보면. 자, 그런 거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이건 참고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한국사 공부할 때는 우리나라가 되게 조선시대쯤 되면 체계적으로 관료제가 막 다 완성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인원 자체가, 그때 편성됐던 정부의 중앙조직의 인원 자체가 한 30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료제 분업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런 점에서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식의 눈으로 관료제적인 거를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이 후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유럽의 기준에서 거기서 말하는 관료제가 마치 이제 우리나라 사학자들이 서양의 그거를 따라가면서 시대 구분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서양에서 만들어 놓은 사학에서 만들어 놓은 고대, 근대, 뭐 이런 거, 고대, 중세, 근대, 이 틀을 우리나라 역사에다 막 끼워 넣잖아. 끼워 넣는 과정에서 우리도 근대화됐어, 자꾸 이런 걸 주장하는데, 그런 주장의 근거에서 보면 사회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관료제가 일제시대쯤 와야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거를 먼저 받아들인 건 맞아. 서양식인 것을. 그리고 그걸 우리나라 애들이 이렇게 이식하죠. 이식하고 그 관료 조직을 짜면서 말단 하위 관료에만 조선 출신 사람들을 갖다 배치하고 상층부는 이제 자기네 직접 지배하는 거죠. 그런 구조가 이제 그때 가서 나타나요. 그런 게 나타나고,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조직을 어때요? 우리가 이제 일제청산 못했다고 할 때 일제시대 때 관료조직 그대로 승계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경험이 있는 사람이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위에 그 친일했던 사람들이 상층부로 올라가는 거지, 이제. 일본 사람들이 와서 할 수는 없으니까. 경험 있는 사람들이. 그게 어떤 면을 보면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게 이제 경제성장이나 이런 과정에서 도움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그런 얘기 함부로 꺼냈다가는 아주 철퇴를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도 인정할 수는 없는 측면이 있어요. 물론 그들이 기여한 바가 없겠습니까? 있겠지만은, 이게 불편한 구조가 돼버린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게 어려워요, 그런 거 분석하는 게. 근데 현실적으로 말하면 관료제가 우리나라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안착이 된 겁니다. 근데 관료제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어찌됐건 유럽 쪽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건 이제 여담으로 드린 말씀이고, 이 막스 베버 얘기인데요. 기술적 능력에 의거한 조직 내 역할 분담과 분업적, 이게 핵심이죠. 분업화를 하는 게 핵심입니다, 관료제에서는. 그죠? 각자의 역할을 딱 주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SOP대로. 넌 이것만 해. 이렇게 딱 주어주는 거예요. 그게 기계처럼 착착착 맞아 떨어져 돌아가는
조직을 관료제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고, 수직적 계층제적 권위구조죠. 상명하복하는 구조. 그러니까 각자 주어진 일만 하는 것이고, 위에서 지시 명령하면 그걸 그냥 일방적으로 따르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방향성이 뚜렷합니다. 그죠? 방향성이 뚜렷하고, 그래서 효과를 빠르게 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잠깐 우리나라 얘기로 또 돌아보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아주 단기간에 빠르게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쪽에서는 그런 얘기 하죠. 권위주의 통치가 아니었더라면 이게 됐겠냐? 라고 이제 뒤늦게 사후적으로 항변하는 거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높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때 권위주의를 했지만은 그게 아니었다면 이렇게 빠르게 경제성장 됐겠어? 라고 말하는 건데, 그것도 일면 그럴 여지가 있어요. 그 얘기에 타당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되게 불편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권위주의를 용납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민주주의를 파괴한 게 자랑이냐 지금? 이렇게 반박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건 가정이잖아요. 가정이잖아. 민주주의를 하면서도 경제성장 못했을까? 하는 건데, 역사적 경험에는 아무튼 우리나라처럼 단기 성장한 국가가 없어서 이거는 어떻게 확인이 안 돼. 확인이 안 되는 거라, 박정희 대통령을 또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방식이 아니어도 경제성장 충분히 할 수 있었어 라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그런 케이스가 없어. 세계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거를 뭐라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다. 뭐 미국 같은 모델 같은 거를 말할 수는 있겠지만, 걔네도 우리만큼 짧은 시간 안에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가 선진국으로 올라간 케이스는 없어. 우리나라밖에 없어서 이건 가정이어서, 이런 논쟁 자체는 지지자들끼리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경우가 많지, 실제로는 우리나라에 접목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케이스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여담이었습니다만은, 이거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게 좀 아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얘기가 없잖아. 우리나라 얘기가 없으니까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네, 다시 돌아갑니다. 일단은 그래서 수직적 계층제적 권위구조일 때 효과성을 빨리 갖고 갈 수는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발전행정론 같은 데에서 뽑아볼 수 있잖아요. 그죠? 국가가 목표를 세우고 나를 따르라 하는 거고, 권위주의적으로 나를 따르라고, 그 과정에서 경제성장의 속도를 빠르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거는 그 패스트 팔로워일 때 하는 거예요. 패스트 팔로워, 이건 용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패스트 팔로워일 때는 그런 식으로 하면 돼. 왜냐면 선진국의 모델이 있으니까 그걸 따라갈 때 권위주의적으로 몰아가면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말에 채찍질 하면서 쫓아가듯이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은 이게 우리가 퍼스트 무버의 입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쓴 거예요. 앞쪽에 쓰면은 더 이상 이제 그런 효과는 못 만들어내요. 제가 그래서 아마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했었을 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 민주화가 또 딱 돼가지고 자율성을 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왔다. 그러니까 과거 방식으로는 중진국까지밖에 못 가. 중진국까지밖에 못 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과거에 그렇게 성장했으니까 뭐 그런 거를 모방하겠다라고 했던, 외모까지 비슷하게 했던 이명박 대통령 뽑아봤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딸도 뽑아봤지만 경제성장 그렇게 이루어지던가요? 그 옛날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어찌됐거나 옛날식으로는. 그거는 우리가 그 단계 때 통했던 방식이지, 지금은 퍼스트 무버가 됐을 때는 안 되는 것이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아무튼 우리나라 얘기를 자꾸 하게 되네. 자, 그리고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수직적 계층제적 권위구조에서는 이제 뒤에서 쫓아가는 입장에서는 빠르게 이걸, 그죠? 실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게 계층제라고 하는 게 구조를 다 세부적으로 짜놨으니까 거기에 변화를 주지 않아도 될 때에는, 변화를 줄 필요가 없을 때에는 이게 권위구조로 가는 게 얘네들은 더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요. 규정에 의거한 일사불란한 행동 통일, 그런 게 있습니다. 규칙 규정에 의거한 일사불란한 행동 통일. 네, 여기 아주 내부적으로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있는 게 관료제의 구조죠. 그죠? 내부적으로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규율에서 벗어나면 안 돼. 이게 다르게 말하면 그게 SOP예요. SOP를 줬는데 그거랑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이게 착착착 안 맞아 떨어지지. 예, 그런 게 있고요. 과업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누구에게 책임을 묻나요? 이거는 이제 일이 잘못됐을 때는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다. 이렇게 이제 봐두 실수가 있어요. 그죠? 맞아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인간의 감정을 고려했다. 이건 틀린 얘기죠. 인간은 그냥 기계 부품처럼 취급이 돼요. 답은 멋있게 5번 찾는 거고 이게 오답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뒤에. 그죠? 4번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아마 오지선다인데 끝에가 답이어서 4번으로 했나 봐. 그래서 오지선다 미안합니다. 오지선다에서 답이 5번입니다. 이거 수정해 놓으세요. 예, 그래서 이거 4번으로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있어 갖고 내가 4번이라고 했던 것 같아. 5번입니다. 설명을 보면은 또 이제 그것은 5번이 답이라는 것을 이제 파악할 수는 있는데 체크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그래가지고 5번을 답으로 이 비인간화. 비인간화를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비정의성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정의적이다. 이거 좀 낯선 표현이죠. 정의적이다라는 표현. 근데 정의적이냐 비정의적이냐 그럴 때 비정의적. 이 영어로 보면은 impersonality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impersonality. 자,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지나갑니다. 우리 286번 정도는 하나 보겠습니다. 관료제에 관한 내용으로 오른 것. 관료제에 대한 논쟁이 이제 그 다음에 벌어졌던 것은 이제 관료제 한참 재미 보다가 그러다가 이제 정보사회로 넘어오게 될 때예요. 우리 미국에서는 정보사회에 대한 논의가 한 60년대 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가지고 뭐 70년대, 80년대 넘어오면 이제 정보사회에 대한 화두가 굉장히 이제 커지고 그 실제 실현된 것은 9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정보사회가 제대로 실현되기 시작하고요. 80년대는 그 기반을 닦았던 때, 그러니까 80년대 잘 됐던 산업이 컴퓨터 산업 이런 겁니다. 그런 것들이 개인용 퍼스널 컴퓨터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고 90년대 가면은 그것이 이제 인터넷 기술 같은 것까지 이렇게 결합이 되고 뭐 그때는 물론 뭐 통신망 이런 거 연결해서 쓰고 그랬지만 어쨌건 그런 게 이제 도입되면서 진정한 이제 그때를 정보화 사회라 그랬지. 그런데 2000년대 넘으면 정보화에서 화자를 뗍니다. 그쪽으로 가고 있다가 아니라 그냥 그게 됐어. 그래서 정보사회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자, 그 사이에 행정학자들 사이에서도 관료제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논의가 아주 이제 거세게 부딪히는 거죠. 이제 정보사회에도 관료제가 유용하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논박을 벌이는 겁니다. 여기 보면 관료제는 대규모 조직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대표적인 비공식 조직체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뭐 비공식 조직체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공식 조직체, 비공식 조직체는요 뭘 말하냐면 관료 조직을 공식적으로 만들어 놨더니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친소 관계가 생겨가지고 자기들끼리 몰려다녀. 그러면은 그게 이제 바로 비공식 조직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렇게 자기들끼리 조용히 몰려다니기도 하지만 또 자기들끼리 대놓고 우리는 어떤 모임 가질 거야. 이렇게 하기도 해. 아무튼 그런 건 다 비공식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식 조직하고는 구분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1번은 틀렸다. 이렇게 봐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가볼까요? 네. 굿셀. 굿셀 같은 경우에는요, 관료제의 성과가 낮은 이유가 실패하기 쉬운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이라며 관료제를 비판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굿셀 같은 경우는 관료제를 옹호했던 학자로 딱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굿셀. 그러니까 이제 우리 80년대 때, 80년대 때 보면 블랙스버그 선언 같은 거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대통령이 쓸데없이 관료를 공격하냐. 관료가 그냥 뭐 그 존재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사조직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사기업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관료제의 유용성이 여전하다. 이런 걸 강조했던 대표적인 학자가 굿셀입니다. 굿셀. 그래서 관료제를 비판하였다라고 나온 것은 이제 틀린 얘기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굿셀이 강조했던 거는 이런 내용이라기보다도 굿셀은 뭘 얘기했냐면 충분히 관료들도 통제될 수 있고 이끌어져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관료제를 함으로써 무조건 비능률이다 이렇게 말할 거는 아니고 관료들이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암적인 존재처럼 막 이렇게 거론되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도 좀 이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봤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굿셀은 그렇게 관료제 옹호자로 좀 이제 기억을 하시고 매버 근대 합법적 관료제가 공행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지배 형식을 띠므로 사행정에는 적용이 곤란하다고 했다. 이거 아니라 그랬죠? 보편성이 있다. 사행정에서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그래서요 제가 그 경영학 같은 거 강의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하거든, 사실은. 되게 겹쳐요. 되게 많이 겹쳐요. 되게 많이 겹치고, 거기에서 이제 경제 현상 같은 걸 좀 같이 접목하고,
경영의 흐름, 뭐 용어, 회계 이런 것 좀 할 줄 알면 경영학도 충분히 강의할 수 있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어쨌거나 겹쳐. 그리고 제가 행정학과 갔을 때 그런 얘기 들었어. 행정학은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고 경영학은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인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겹친다 이 얘기. 이 얘기를 처음에 뭐 입학하고 얼마 안 돼서 요 얘기부터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용어로 겹친다. 앞에 있는 거는 단지 거들 뿐. 거의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관리의 영역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거. 네, 이거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경영학자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해요. 이 안에서 보면. 여러분, 저기 뭐예요? 타임 앤드 모션 스터디. 이거 다 경영학 이론이라니까요. 경영학 이론이야. 그리고 뭐 MBO, 뭐 드러커 이런 사람 다 경영학자 아닙니까? 경영학자예요. 경영학자 얘기를 막 끌어다가 행정학에서도 공부하는 거예요. 보통은 경영학이 기업을 대상으로 하니까 뭔가 새로운 걸 자꾸 제시하고 행정학이 쫓아가지. 사실은. 행정학이 좀 쫓아가는 경향이 있죠.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3번 틀렸고 4번 일사불란함에 따른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관료제는 이제 소품종 대량 생산의 산업사에 적합한 조직 형태. 그래서 논쟁이 생겼다는 거예요. 정보사회가 되면 소품종 대량 생산이 아닙니다. 이제는. 어느 시대로 온 거예요?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관료제가 어울려?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 속에서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에 가장 적합한 생산 조직이 TQM 같은 거예요.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 그죠? 그러니까 고객들의 요구가 자꾸 변하고 다양해지거든요. 그런 거에 부합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팀제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는 것이지 관료제 형태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큰 틀 안에서만 움직여야 되거든. 그러다 보면 변화에는 굉장히 느리게 대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4번을 답으로 이렇게 잘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87번에는 이제 관료제의 여러 병렬상 중 과잉동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과잉동조가 뭐라 그랬습니까? 과잉동조다 그러면은요 내부 규율을 너무 많이 따르는 거 이런 거를 떠올려 보시면 돼요. 그 용어예요. 관료제는 내부 규율이 엄격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내부 규율을 엄격하게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자꾸 놓치게 되는 이런 경향도 생기는 거예요. 내부 규율이라는 게 사람들을 관료제 속에다 넣어놓고 이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규칙이 생기거든요. 늘어나요. 규칙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늘어납니다. 근데 그걸 따르다 보면은 원래 우리 조직이 고객을 향해서 뭘 해줘야 될 게 있는데 그걸 자꾸 놓쳐. 내부 규율 따르다가. 그걸 제가 대표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고객센터 전화했는데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얘기하면은 아 고객님 그건 저희가 내부 규정상 내부 규정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어떻게 좀 제가 더 도와드릴 건 없나요? 이런 식의 얘기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당사자 입장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나에게 주어진 것은 이거밖에 안 되고 내가 이 규율을 어겨서는 안 되고 이런 게 충돌하는 거거든요. 그 지점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과잉동조 현상의 대표적인 것으로 그렇게 또 읽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적에요. 1번을 보니까 목표 달성을 위해 마련된 규정이나 절차에 집착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가지고 결국 수단이 목표를 압도해 버렸다 맞는 얘기죠. 수단이 이제 목표를 압도했다. 이게 이제 목표 전치 현상이죠. 뒤에 써 있는 게 목표 전치 현상의 원인의 대표적인 걸로 과잉동조를 얘기했었거든요. 목표 전치의 대표적인 원인이 과잉동조가 하나예요. 과잉동조가. 그리고 세분화된 특정 업무에서는 전문적인 능력이 있지만 그 밖의 업무에 대해서는 문외한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요. 전문성이 갖춰지는 거잖아요. 세부적으로는. 그죠? 예, 그렇게 되는데, 전문성이요. 오히려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이제 아는 게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훈련된 무능이라는 표현을 써요. 훈련된 무능. 훈련이 잘 됐어. 근데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 여러분 있죠? 호텔 뷔페 이런 데 가보면, 각자 그 요리사가 많잖아요. 요리사 많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요리사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음식이 이렇게 나눠지겠죠. 나눠져 있어. 근데 우리 김밥 천국의 아주머니 떠올려 보세요. 여기는 뭐 서양식인지 이게 일식인지 뭐 한식인지 막 다 뒤섞여 있잖아요. 온갖 50개가 넘는 메뉴 혼자 다 해.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되면요 어때요? 김밥 천국 갔을 때
엄청난 맛을 기대하게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가면 한 끼 때우는 거지. 한 끼 때워. 그런데 어때요? 한 끼 때우는데 그냥 맛없어서 뱉을 정도만 아니면 돼. 기대치가 딱 그 정도예요.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건데 호텔에 갔을 땐 그렇지 않아요. 음식마다 대신에 돈은 되게 많이 내야 되는데 호텔 같은 데 가면은 음식마다마다 하나하나마다마다의 풍미가 느껴져야 돼. 거기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만 거기 굉장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그 사람들이 어때요? 스파게티 만드는 사람한테 된장찌개 끓여달라 하면 잘 끓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런 걸 이제 일종의 훈련된 무능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게 고민이 돼가지고요.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78년도에 카터 때 뭐 했다 그랬어요?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잖아요. 전체적인 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리더는 김밥 천국 아주머니가 더 잘할 수 있어. 그죠? 야, 이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지적을 여기저기 다 하고 다닐 수 있는 거지. 이해가 돼요? 네. 그런 면에서 관료제가 갖고 있는 단점도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훈련된 무능, 이런 현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둔감하고 조직 목표 혁신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현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어때요? 다양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둔감하고 조직 목표 혁신에 적극적으로 저항한다. 뭐 이거는 보편적으로 관료제에서 그냥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근데 뭐 특별한 용어로 설명하진 않지만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부의 그 SOP 같은 거에 따라서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을 하죠.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나 부서만을 생각하고 다른 기관이나 부서를 배려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할거주의라는 표현을 쓰죠. 할거주의. 그래서 아까 기능구조에서 옆에 있는 저 부서하고 싸운다고 그걸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제 하위 조직 중심으로 자기의 정체성이 이제 형성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걸 할거주의를 없앨 수 있는 좋은 방법은요, 외부의 적을 찾는 거야. 외부의 적을 찾으면 우리끼리 똘똘 뭉치지. 근데 외부에 적이 없는 평화로운 시기에는 자기네들 안에서 또 이게 갈라져서 싸우는 거거든요. 항상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 정도 할까요? 그 정도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291번 지식정보사회 조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회적 지식의 활용에 있어서 사회적 학습보다 개인과 집단의 활동이 강조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회적 학습보다 개인과 집단의 활동이 강조된다. 그랬는데 요게요, 지식정보사회는요, 사회적 학습을 강조하죠. 우리가 학습조직이라는 개념 얘기한 적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학습한 것을 그대로 두면 그게 암묵지에 불과해요. 이것을 체계화시켜서 같이 공유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게 가능해진 발상이냐면, 예전에는 관료제는 무조건 완성된 형태라고 봤어. 완전 무결해. 막스 베버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 조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개인이 전문화가 되기만 하면 돼. 그런 거였지만은 이 관료제에 대해서 하나 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환경 변화가 빠를 때에는 조직도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고, 조직도 배워나가는 것이고, 조직도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관점을 틀잖아요. 그 트니까 이게 개인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잘 끌어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관료제가 완전 무결하다 할 때는, 그죠? 이게 이념형으로서 완벽한 형태를 그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향했었지만은 그거를 내려놓다 보니까 그 속에서는 조직도 학습해 간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고요. 지식정보사회에서는 그래서 조직도 변화 발전하는 걸로 이렇게 봐야 합니다. 기억은 틀렸죠. 민영화와 민간 위탁이 선호되고, 그죠? 정부는 기획, 조정, 통제, 감독 등 핵심적 기능으로 축소된 공동조직 형태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민간에게 많이 이제 위탁을 한다는 건 일종의 아웃소싱을 하는 거잖아요. 아웃소싱을 하고, 정부가 하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해서는 민영화를 점점 더 하고, 정부는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 공동정부라는 개념, 그림자 정부라는 개념, 이런 것들을 막 갖다 쓰는 거고요. 지식정보사회 조직에서 중시되는 사회적 자본, 그렇죠? 예, 사회적 관계에서 거래 비용을 감소시켜 줍니다. 이거는 뭐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내용이죠. 서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상대를 확인하고 의심하고 뭐 이런 절차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거래 비용을 감소시켜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 서로의 신뢰에 대해서
깨트리는 행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그래서 좀 더 예민할 필요가 사실은 있다고 앞에서도 지적해드린 바 있어요. 이것이 가져다주는 이로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사회적 자본을 침범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뭐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부 규율, 규범, 이게 강조된다 그랬죠? 그랬잖아요. 퍼트넘 같은 학자가 이 사회적 자본 얘기할 때 세 가지 요소 얘기하잖아요. 네트워크로 묶여 있어야 되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규범이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져야 되고, 그러면서 신뢰가 쌓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도덕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제 제가 우리 집 앞에가 이렇게 교차로에 신호등 왜 사방팔방 다 건너가게 하는 그 신호등 있잖아요. 그건데 오토바이 세대가 그 주변에 맴돌고 있었거든요. 내가 관찰해봤어. 배달 오토바이 세대가 교통법규 지키는 놈이 하나가 없어. 하나가 없어. 예.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연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있지만은 그들이 사회적 신뢰 규범을 무너뜨리는 속에서 그런 걸 기대하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거는 이해는 좀 돼요. 빠른 시간에 배달을 하고 건당 뭐 돈을 벌 수밖에 없어서 한편으로 이해가 가면서도 한편으로 화가 나죠. 뭐 그 거기를 같이 오토바이로 그냥 건너더라고. 이렇게 같이 대각선으로. 그러다가 차도로 쉥 가. 이러지? 옆에 서 있던 애는 내가 건너니까 갑자기 막 내 뒤로 스치듯이 통과하지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자본을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가벼운 규범 같아도 이런 거를 무너뜨리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엄격할 필요가 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뭐 그렇고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지나갑니다. 매트릭스 조직은 일상적인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할 때 유용하다. 예, 이럴 때는 기능 구조 해야지. 매트릭스 구조는 복잡해요. 이게 명령 통일이 안 되잖아요. 이중적인 거잖아요. 모가디슈라는 영화 보셨어? 혹시? 못 보셨지?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거기 보시면은요. 왜 우리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정부 조직에서 매트릭스 구조가 나타나는 게 저 외국에 나가 있는 대사관 같은 데라고. 거기 보면 그런 게 나와. 그래서 거기 그 김윤석 배우가 거기 이제 어디 거기 소말리아죠. 소말리아 대사로 나가 있는 거고 그 조인성이 옛날이니까 그때는 안기부인가? 안기부 직원이야. 안기부 직원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거의 막 맞먹으려 그래. 거의 대사하고 대사가 근데 막 내가 여기 대사야 이렇게 하면 또 그러면 또 말을 들어. 말을 듣지만 명령을 따르긴 하면서도 껄렁껄렁해. 껄렁껄렁하고 자기 독단 행동도 막 해요. 독단 행동도 해.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거기 보면. 그게 바로 요 매트릭스 구조의 특징이에요. 그 조인성 입장에서는 이중 명령을 받는 거예요. 이중 명령. 그러니까 안기부의 어떤 그 지시, 안기부의 목표가 있잖아요. 여기 소말리아 왜 나가 있으라 그랬겠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시받는 것도 있는 거고 소말리아 대사 입장에서는 그런 거는 별 관심사는 아니야. 이 사람은 그죠? 소말리아 관계를 잘 풀어가지고 우리나라 국익을 가져와야 돼. 그런 속에서 얘를 또 움직여야 돼. 그런 게 막 맞물려 있어요. 예, 그런 장면들이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대사가 막 뭐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와가지고 술 한잔 따라주면서 그러면서 힘들지? 막 이러면서 그게 좀 이해 좀 해. 뭐 이러고 막 그 내부 직원들끼리 갈등이 생기면 그런 식으로 해서 막 편들어주고 그런 장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매트릭스 구조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조직이 있는 반면에 요게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할 때, 일상적인 업무를 할 때는 이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일상적인 업무 하는 조직은요, 욕이 난무합니다, 원래. 개새끼, 소새끼. 욕이 난무해, 진짜로. 너희 새끼, 너 이렇게 느리게 할 거야? 뭐 할 거야? 이렇게 욕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법 규정이 나와 있어요. 법 규정이 근로기준법 보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즐비했던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빠따도 쳤다 그러잖아요. 과거에는. 기업에서. 빠따도 쳤대. 똑바로 못한다고 줄 세워놓고. 군사주의 시절이니까 또 그런 게 통용되는 것도 있었겠지만은 한편으로 또 보면은요.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정신 차리게 하고 집중력을 갖게 하고 단순한 업무니까 그거를 하나라도 더하게 하면 이윤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몰아붙이는 게 더 이로운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기능 구조의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트릭스 구조는요, 그거랑 안 어울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식정보사의 네트워크 조직은
이제 다양한 초기 투자 없이 새로운 사업에 진입할 수 있다는 거. 초기 투자가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과다한 초기 투자는 없이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잘 알고 지냈던 EBS에서 강의 오래 하셨던 분, 여러분 누구라 그러면 알 거야, 아마 문과 출신들은. EBS에서 사탕 과목 중에 어떤 그 많이 듣는 과목 하나를 오랫동안 강의하신 분이 있어. 외고에서 선생님으로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그만두고 나오더라고. 그만두고 나오더니 몇 년 됐어. 몇 년 됐는데 나와가지고 출판사를 해요. 출판사를 하는데 소규모로 해. 자기랑 직원 한 명, 두 명, 뭐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냐? 이거 네트워크 조직으로 하는 거예요. 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응? 조판 작업도 맡겨, 인쇄 작업도 맡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디자인 작업도 외부에 맡겨. 다 맡기는 거예요. 자기는 뭐만 하고 다니냐면 원고를 수집하는 일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원고 수집하고 내부에서 기획회의하고 그런 일만 해요. 그리고 요게 이제 진행되는 것만 체크하면 돼. 그러면 돼. 이게 전형적인 이게 네트워크 조직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근데 이런 식으로 1인 출판 하는 사람은 꽤 많아요. 제 주변에도 여럿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하다 말고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창업을 할 생각을, 자기 꿈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창업할 생각을 하는데 아주 거대한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무실 하나 얻어놓고 책상 몇 개 놓고 몇 달 월급 줄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책이 한 권이 나와서 돈이 도를 때까지만. 그러면은 되는 거고, 처음에는 혼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예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자, 이게 이제 네트워크 조직의 특징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따져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맞는 게 니은 맞았죠? 디귿 맞았죠? 미음 맞았죠? 이렇게 되네, 그죠?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품위제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없는 게 뭐냐 이렇게 나왔어요. 품위제는요, 관료제인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는 거냐면, 관료제는 위에서 상명이잖아요, 하복. 품위제는 약간 절충된 거예요. 품위제는 밑에서 결제를 올리는 거예요. 관료제인데 밑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결제를 올리면 이게 올라가서 위에서 최종 사인이 나면,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와서 업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걸 품위제라고 합니다. 예? 품위제. 자주는 안 나와요. 과거에 몇 번 나온 적은 있어요. 볼 수 없는 게 뭐냐 그랬는데, 토론, 회의를 통한 합리적 분석적 결정을 저해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기존의 관료제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얘는 무조건 지시받고 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의 아이디어도 모으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는 게 관료제 단점이잖아, 원래. 그런데 밑에서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론 회의 같은 걸 많이 하죠, 품위제에서는.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 이러고 같이 이제 논의하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위 상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급 직원의 이제 그 사기를 앙양해요. 예,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무자선에서 횡적 업무 협조를 강화하는 기회가 된다. 이거는요, 근데 3번은 틀렸어요. 확실히 틀린 것은, 이게 실무자선에서 횡적 업무 협조랑은 무관하고요, 수평적인 것보다는 수직적인 업무 소통이 잘 되는 거지. 밑에서 위로 올리고 위에서 내려오고. 그런 맥락에서 1번을 연결해서 봐야 돼. 그러니까 관료제보다는 얘도 토론 회의가 있어. 그건 맞아, 관료제보다는. 그런데 지금 이 문제의 취지를 좀 알겠죠? 수평적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토론과 회의보다는 수직적인 의사소통이 좀 더 활발해지는 게 이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전체 윤곽을 보니 1번은 관료제보다 품위제가 이래,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죠? 품위제도 여전히 수평적인 것은 좀 아직도 약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뉘앙스로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답을. 3번을 보니까 3번이 확실히 답이거든요. 횡적인 소통은 별로 강화 안 돼요. 이게 수직적인 게 소통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수직적으로 의사 전달하는 것을 토론 회의의 형식을 취할 때도 있지만은, 그것도 좀 미약하고 그냥 일방적 보고 지시 관계가 여전하지 않나? 이렇게 출제자가 이제 그 각도에서 출제를 한 겁니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1번을 팀제랑 비교해 봐요. 그럼 확실히 토론이나 회의는 떨어지지. 그러지 않아요? 팀제보다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리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전체 이 문제의 윤곽, 출제자의 의도, 이런 거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3번이 확실한 답이에요. 그죠? 그럼 3번을 답으로 찾고 보니 1번이 어떤 뉘앙스인지 알 것 같아. 자, 그래서 정리됐죠? 된 거 맞아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정책 결정과 집행의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요, 정책 결정 과정에 지금 하의가 상달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행해, 이렇게 지시가 떨어지면 집행 잘하지.
근데 무조건 상명하복일 때는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야, 이렇게 결정됐어. 왜 그런지 알아? 일로 와봐봐. 들어봐봐. 너는 이 일을 해야 돼. 알겠지? 이 일을 잘해줘야 돼. 이걸 이렇게 해야 돼. 제가요? 그래. 네가 이걸 해야 돼. 아, 왜 그러냐면 너가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해 줘야 돼. 이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 근데 이거는 하의상달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 없어. 그걸 해.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고 바로 하는 거야. 자기들이. 그죠? 그런 점에서 여기 장점이 있죠. 그래서 3번을 답으로 그렇게 찾아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만 할게요. 293번 프로젝트 팀하고 임시작업단에 대한 비교예요. 둘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요, 이게 임시특별조직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예, 그렇게는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임시작업단이 더 대규모예요. 대규모입니다. 왜 그러면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1번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팀은 그냥 팀을 그냥 몇 명이 그냥 구성하면 그만이야. 그런데 임시작업단은요, 단이잖아, 단. 이름 자체도, 그죠? 그래가지고 얘는요, 수직적인 구조까지 만들어줘. 그러면은 수직적인 관계가 생기고 옆으로도 같이 수평적인 관계까지 있으면 이렇게 또 큰 조직이 하나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별도의 조직이. 그래서 규모가 크고요. 규모가 커요. 그게 4번하고 연결되죠? 또 4번하고 연결되고.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이게 좀 논란이 있어요. 사실은 이거를 주장한 학자마다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럴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프로젝트 팀을 뭘 떠올렸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젝트 팀을요, 그냥 잠깐 뭐 해결해야 될 일에 국한해서 보면 임시작업단보다 이게 굉장히 가벼운 조직이잖아요. 순간적으로 모였다가 해체했다가 이럴 수 있는 거라 얘가 더 단계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프로젝트 팀도 이런 성격이 있어. 우리 조직에 공식적인 개선 조직에서 해야 될 일 말고 별도로 꾸준히 관리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거든. 그거에 대한 팀을 떠올리면 야, 이건 계속 이 조직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학자 두 사람이 있는데 이름까지 우리가 알 필요도 없어. 근데 그 두 학자가요, 사실은 대비된 주장을 해요. 대비된 주장. 뭐가 더 장기적이냐에 대해서 거꾸로 얘기해놨어. 그런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 대체적으로 뭘 좀 통설로 따라야 되냐인데 대체로는 이 프로젝트 팀이 더 단기적일 가능성이 높죠. 사례에 따라 좀 달라진다 치더라도. 그리고 이제 임시작업단은 좀 장기적인 것이고. 이해되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장기적이지 않으려면 이렇게 복잡하게 조직화를 할 이유도 없지 않아? 그러잖아요. 그리고요, 설치 범위를 보면 요거 거꾸로 돼 있는 겁니다. 프로젝트 팀은 자기네 부문 내에서 원래 하는 일 하다가 야, 프로젝트 요게 있으니까 우리 요 일도 좀 같이 하자, 그렇게 모으는 것이고, 근데 이제 태스크포스는 그게 아니라 부문 간에 설치하는 거죠. 부문 간에. 예, 그래갖고 차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 파견 나가는 거죠. 프로젝트 팀으로 파견 나가는 거예요. 파견 나가는 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이런 데는요, 다른 부처의 구성원들이 파견 나와 있는 거예요. 원 소속이 그죠? 따로 있는데 여기로 지금 옮겨져 와 있는 거죠. 언제 이게 해산돼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해산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 근데 조직이라는 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자리가 생기잖아. 그잖아. 내가 원 조직으로 돌아가면 내가 비집고 들어가서 지금의 등급에 맞는 자리를 찾기가 어려운데 이 조직을 하나를 더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 자리가 채워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안 없애려고 하는 거야, 자꾸만. 아니, 세종시 그만하면 됐지. 뭐 더 해야 할 게 뭐 있지? 새만금은 모르겠다. 새만금 개발청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보면은 어때요? 약간 아직도 새만금이 붕 떠 있거든. 거기 간척사 한번 해놨지 그걸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뭘 해야 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억지로 해야 될 일을 찾아내야 돼,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은 할 일이 남아있다 할 수도 있어. 뭐 세종시도 말하기에 따라서는 수도 이전이 아직 안 됐으니까 그때까지 있어야 돼,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데요. 어제가 얘네들이 태스크포스의 성격이거든요. 그런 건데 안 없어져.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없어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없앤다고 해도 크게 뭐 이상할 건 없어요. 크게 이상할 건 없어. 세종시에 뭐 세종시장도 따로 뽑고 뭐 의회도 따로 꾸리는데 무슨 이게 꼭 그런 게 뭐 국가 조직에서 꼭 필요한가 싶기도 하죠. 네, 그런 데도 있는 거고요. 그런 데는 누가 특히 많이 갔겠어요, 처음에. 건설교통부 직원들이 많이 파견 갔겠지. 연계성이 굉장히 크지 않아요? 그리고 옮겨갔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임시작업단이라 보면 돼. 그래가지고 얘는 정부 조직도에 표현되게끔 되어 있어요. 법령 기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해되죠? 임시작업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자, 이제 그래서 이건 부문 간에 대규모로 설치되는 것이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거기까지 하시고 이제 정부 조직 관련된 얘기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할게요. 좀 길어졌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뵐게요.